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건 나한테 그게 없어서라고.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그 생각을 180도 뒤집어 보는 겁니다. 욕망이 단순히 빈 곳을 채우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산의 에너지라는 아주 혁명적인 관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과거의 상처나 드라마를 계속해서 반복 상영하는 극장인가요? 아니면 잠시도 쉬지 않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공장인가요? 바로 이 질문, 극장이냐 공장이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극장이라는 낡은 관점에서 공장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욕망의 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또 놀랍게도 불교 철학까지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새로운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극장에서 공장으로입니다. 말 그대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만큼이나 거대한 생각의 전환인데요. 여기선 정신분석학의 두 거장이죠. 자클 라칸과 질 들레즈.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모델 라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캉에 따르면 우리 무의식은 마치 작은 극장 같아요. 거기서 상영되는 연극은 맨날 똑같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약간은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죠. 여기서 욕망은 언제나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향합니다. 결국 인간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들레즈와 가타리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욕망은 부족한 게 아니야. 오히려 모든 걸 만들어내는 힘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무의식은 슬픈 드라마나 반복하는 낡은 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연결하고 새로운 현실을 쉴 새 없이 쿵쾅거리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라캉의 당신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개인의 과거에 집중한다면 들레즈는 당신을 둘러싼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분석의 초점이 개인의 침대 밑에서 사회 전체로 확 넓어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좋아요. 그럼 그 공장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레즈가 만든 용어들이 좀 나올 텐데 조금 생소하고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강력한 개념들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개념은 욕망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아기의 입과 엄마의 젖가슴, 이 둘이 딱 연결되면서 젖이라는 흐름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바로 욕망 기계예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연결을 다 욕망 기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개념은 이름이 좀 살벌하죠? 기관 없는 신체. 근데 무서운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모든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거대한 도화지 같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 혹은 막 포맷한 깨끗한 하드디스크.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온갖 욕망의 흐름들이 기록될 수 있는 순수한 잠재력의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순서대로 뻗어나가는 나무랑은 정반대예요. 땅 속에서 제멋대로 빡 뻗어나가는 생강이나 잔디뿌리 같은 거죠. 중심도 없고 위아래도 없어요. 어디서든 다른 곳이랑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딱 인터넷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공장처럼 돌아가는지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온갖 욕망, 기계들이 서로 막 접속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흐름들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도화지 위에 기록돼요. 셋째, 바로 그 결과물을 보고 아, 이게 나구나
라고 느끼는 주체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고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과정 끝에 나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럼 이런 좀 복잡한 이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이 이론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레즈에 따르면 자본주의는요, 계속해서 두 가지 운동을 반복해요. 밀고 당기기처럼요. 첫 번째가 탈영토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모든 걸 풀어 헤치는 힘이에요. 기존의 규칙,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 초창기 힙합이 그랬잖아요. 기성세대에 반항하면서 막 터져나온 날것의 에너지. 그게 바로 탈영토화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걸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바로 두 번째 운동, 재영토화가 따라붙습니다. 시스템이 그 멋지고 반항적이던 에너지를 싹 포획해서 상품으로 포장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팔아먹는 거예요. 방금 예로 든 그 힙합 음악이 어느새 콜라 광고에 나오고 있는 거?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시파시즘인데요. 이건 히틀러 같은 거대한 독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아주 작은 파시즘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남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전부 미시파시즘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더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레주는 우리가 예전에 규율사회,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처럼 딱 정해진 공간에서 통제받던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통제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우리 삶 전체가 관리되는 사회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독립된 개인, 인디비주얼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쪼개지고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쪼가리, 디비주얼이 된 거죠.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자, 이번엔 좀 의외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놀랍게도 고대의 불교 사상과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들레즈 철학의 목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래된 전통, 그러니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거 완전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네? 하고 발견하게 된 거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들레즈의 내재성의 평면은 불교의 공사상과 자아해체는 당연히 무아사상과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리조문, 세상 만물이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사상과 거의 똑같죠. 수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파리와 인도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들레즈는 불교의 공을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꽉 찬 충만한 비어있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비워진 자리에서 나온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서양의 행동주의와 동양의 지혜가 만나는 정치적 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삶, 특히 정신건강이나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정신치료와 들레즈식의 분열 분석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기존 치료의 목표가 뭐죠? 비정상적인 증상을 없애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열 분석은 정반대예요. 그 증상이야말로 기존의 삶에서 탈출하려는 창조적인 몸부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치료는 적응이 아니라 창조인 거죠. 자,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핵심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의 생각 도구 상자에 넣어드릴게요. 첫째,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이다. 둘째, 내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된 공장이다. 셋째, 자본주의는 우리 욕망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가두는 게임을 반복한다. 넷째, 진짜 저항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생각의 유목민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짜 치유는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선물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수능이 아니라 환희에 찬 생성의 윤리학이다. 우리 삶이 정해진 답에 맞춰야 하는 슬픈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의 창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가슴에 품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욕망은 지금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